4개월 좀 진행되면서 지난 1월부터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2월 안으로까지 저희 나름대로 입장을 내려고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저희가 예산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들에서 뭐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그 성남시 예산이 되게 넓고 우리가 아는 게 좀 적다. 그래서 예산을 알아나가는 과정만 해더라도 하나하나 묻고 답변하고 서로 이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과정들이 참 가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전문가시고 또 특별히 하나 더 붙여서 우리는 심상정 의원이 혼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심상정 의원이 혼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정치라는 건 국회의원이 있고 국회의원 그 안에 보면 지역구에 도의원들, 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같이 팀워크가 돼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정치를 수행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힘이 되시는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심상정 의원님 지역구에서 3선 하셨어요. 그래서 3선을 하셔서 튼튼하게 심상정 의원님이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밑받침 되시는 그런 역할들을 튼튼히 해오셨던 분이시고 앞으로 계속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또 오늘 강연은 그런 취지에서 예산에 대해서 좀 충분히 듣고 궁금한 거 같이 생각해보고 또 관련돼서 또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 전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자를 빼고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이제 올해로 44살이 됐는데요. 그 지방선거가 월드컵 주기로 있는 거 아세요? 4년마다 있으니까. 네. 근데 총선은 하계올림픽 주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랑 월드컵이랑 같은 해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계올림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총선이랑 같은 주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할 때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월드컵 중간에 선거가 있었어요. 벌써 17년 전이네요. 2002년도에 그때 제가 그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하다가 2000년 활동을 하다가 선배들이 이제 시의원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어디로 나갈까? 그랬더니 그때 일산에서 옛날에 20년 전에 러브호텔 반대 운동이라는 게 되게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는 이제 상업지구에 바로 이제 모텔들이 막 엄청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여기도 이제 분당 신도시 만들어진 지 20 몇 년 안 돼가지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자리를 못 잡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산에서 러브호텔 반대 운동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일어났었어요. 그때 이제 고양시에 가서 출마를 하자. 우리 환경운동이랑 활동가들이. 그래서 선배들이 저보고 너 출마할 나이가 되는 거 같아서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한번 그래볼까요? 그래서 나갔다가 당선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전국 최연소로 만 25세 7개월로 당선이 돼가지고 시의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초의회 정당 공천이 2006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2006년에 도입이 되고 2002년도에는 동별로 한 명씩이었어요. 수정 맥도 한 명, 인구가 적은 동 몇 개 묶어가지고 한 명 뽑고 이렇게 1등만 소선거고 국회의원처럼 할 때였는데 2006년도에 정당 공천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여러 개 동 묶어서 두세 명 뽑는 선거제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선거제도 바뀌고 저는 그때 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당도 없고 그래서 출마를 안 하고 애 낳고 이제 있다가 심상정 의원님이 2007년 12월 말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본인이 여기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유시민 우리 이제 작가님이 국회의원 하시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되고 나는 대구에 출마할래 무소속으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가보니까 여기가 현역이 없는 무주공산이 된 거죠. 그래서 심 의원님이 친구니까 시민이 대구가 없으니까 내가 출마해야지라고 와서 저를 당원들이 저를 김혜련 꼭 같이 해야 된다. 불러와라. 만나라.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2008년 총선부터 그러니까 18대 총선이죠.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심상정 의원님이 떨어졌죠. 그래서 원내에 있던 시절이었고 2010년도에 제가 좀 선거구가 또 그때 크게 한번 바뀌었는데 제가
그때 진보신당 이름으로 출마해가지고 3등으로 시의원 당선됐고 2012년도에 심상정 의원님이 170표 차이로 당선됐죠. 그리고 나서 2014년도 지방선거 때 제가 또 삼선 시의원 되고 2016년도 총선 때는 심상정 의원님이 이제 3자 구도에서 53%가 나가지고 수도권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되고 이번에는 제가 저희 이제 3인 선거인데 저희 이제 고양갑 선거의 목표가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제낀다였어요. 그래서 고양갑이 시의원 선거가 3개인데 하나는 3인 선거고 나머지는 2인 선거구였거든요. 그래서 다 제낀다. 2인 선거구도 우리가 여기서 그 고양갑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꺾고 제1야당이 되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이 제1야당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고양갑에서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주문을 받고 다 이제 사활을 걸고 뛰어가지고 고양갑에서는 다 2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시의원들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고양갑에서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원래 3인 선거구의 지역구였는데 사실 이제 3인 선거구는 특히 고양갑에서는 웬만하면 당선이 되는 이제 구도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서 사선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한 명 뽑는 도의원 나갔다가 33% 받고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시에 도의원 선거가 10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 선거에도 도의원 선거구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제 선거에만 고양시 전체 이제 공무원들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건데 안타깝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뭐 주민들은 저한테 뭐 바람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건 위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항상 하는 말이 주민들을 탓할 거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우리 당 지지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 했다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는 정당 지지율이 한 28%? 이런 고향 가문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1등을 한 내가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는 정당 득표율이 민주당 이규 1등을 한 2만 명 되는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성과를 내서 저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심상정 의원님이 여기 지역구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지난 총선까지만 해도 당과 후보의 괴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 못 쫓아왔어요. 그 통상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후보의 득표가 정당 득표를 거의 맞춰지는 단계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이게 10년의 활동의 결과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그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당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그건데 저는 뭐 고향갑에서는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고 하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 된 것 같다 이런 뿌듯함을 사실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좀 떨어지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 희망성이 유지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 저희가 그 당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는 그 선거구 4개로 다 분할을 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그래서 심 의원님이 이제 고양갑 지역위원장하고 제가 이제 부위원장을 했는데 그 지역위원회 워크숍을 얼마 전에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의원실이 있어서 못 가긴 했는데 그때 심 의원님이 내린 주문은 다음 총선에 대비한 주문은 뭐였냐면 다음 총선은 심상정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을 시켜야 된다. 그 전국 유세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각오로 준비를 하시라 이런 해가지고 제가 그 문장을 보고 이게 너무 섬뜩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저는 뭐 이 지역에서 고향갑이든 뭐 어디에서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김종대 의원실에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김종대 의원님이 예결위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하는 작업이 도와줄 사람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도와드리고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자기 정치를 해야지 이게 모자가는 안 되겠는 게 아니라 저랑은 조금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정치를 하는 길을 또 모색을 하면서 김종대 의원님이 중앙정치에서나 청주에 당 출마할 건데 거기에서나 이게 당적인 결합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성과를 좀 단계 올려놓고 저도 저의 정치의 길을 찾아서 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원래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설 세고 근데 다음 주에 우리 의원 당의 국회의원들 워크숍이 잡혀가지고 제가 토일 워크숍이 잡혀가지고 제가 오시고 가야 돼가지고 오늘로 좀 땡겼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님 그 예결위 들어가가지고 예산 작업을 하러 와서 우리 당의 정책 예산 담당하는 손종필 팀장님이라고 있어요. 예산하는 그분이 이제 예산 감시 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랑 예산 작업 같이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힌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토론을 한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산 정책.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정책이 뭐가 중요해? 다 정치가 결정하는 건데.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뭐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정치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모든 상황마다 그걸로 이제 싸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정의당에서 필요한 도구일 거지 이거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저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를 모으기 위한 모든 정치인과 정당의 모든 행동은 저는 숭고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 돈을 써서 누구한테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돈을 뿌려서 만든 표 말고 공적으로 활동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로부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표를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지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저는 정치인과 정당에는 굉장히 숭고한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목적은 이게 우리의 당의 조직력을 강화하거나 돈이 되거나 그 다음에 표가 되거나 지지율을 높이거나 이 네 가지에 맞아야 된다.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이 당의 우리가 하는 속해 있는 이 정의당과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것은 저는 운동이라고 봐요.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도발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운동과 정치의 정당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감히 그거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실에 딱 와서 모자신들한테 한 얘기가 여러분 앞으로 총선까지 1년 남았는데 돈이 되거나 표가 되거나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냥 좋은 일이잖아요. 그냥 의미 있고 좋은 일 이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 초선 국회 그러니까 딱 당선돼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해볼 수 있으나 지금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냥 좋은 일을 해서 이것을 인정받기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뭐냐. 예산은 내 마음이 표현된 그냥 숫자예요, 숫자.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의 마음이 투입된 수치인 거예요. 계량화된 수치.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좀 합시다 그러면 돈이 없어요 라고 혹한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항상 그러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허경영이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데 무조건 돈이 가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뭐 얘기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쏘아붙여주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공무원들도 아마 흠칫할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지 왜 돈이 없습니까? 이렇게 딱 한마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을 얻기 위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든 시장의 마음이든 의원들의 마음이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는 비판을 하면 되지만 정당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를 어떤 결과든지 시민들이 체감하고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있는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는 정치 조직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정책위에 계신 그 예산팀장님하고 가장 많이
싸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순세기 잉여금이 얼마가 되고 돈이 뭐 얼마가 남고 이런 거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시가 예산을 잘 썼니 못 썼니 다 의미 없다. 나는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과 우리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예산을 내가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지. 돈이 적게 남고 많이 남고 이 돈이 그다음에 뭐가 있죠? 뭐 빚을 갚았네 못 갚았네 이런 건 저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저는 봐요. 그거는 단체장의 고난,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의 고난으로 도도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신재민 사무관이 뭐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했잖아. 이게 왜 국채를 안 갚고 냅두냐. 신재민 그때 사무관이 한 얘기 그거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지. 왜 빚을 갖고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 정치가 결정하는 건데 이게 참 어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 운영을 하는 핵심적인 방침은 단체장과 그 조직이 맡겨두면 되고 도발적으로 진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보자. 사업이든 뭐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 당이 생각해왔던 방식과 굉장히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도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7월이나 8월쯤에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걸 내보내요. 예산 편성 지침. 그러니까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공무원 월급은 얼마, 그 다음에 시의원 월급은 얼마, 월급에 시의원 수당은 얼마, 해외 연수비는 얼마 이렇게 쭉 내려보내요. 그리고 건물 할 때 설계비는 얼마, 설계비의 감리비는 요율이 얼마, 뭐 이렇게 쫙 내보내요. 책이 뭐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기본적인 경상경비 있잖아요. 뭐 이건비 이런 거 지침에 따라 물건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 위반하면은 좀 귀찮으니까 그냥 다 거기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그거는 그렇게 잡고 그리고 한 8월쯤에 각 사업부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환경정책과에 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필요한 사업 예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도당에서 예산 짜보면 뭐 사업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쫙 입력을 해요. 그러면 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나중에 잘리겠지? 라고 해서 한 1.8배, 1.5배 정도는 뻥튀기해서 넣습니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용 예산이 얼마인지가 딱 나올 거잖아요. 지금 성남이 3조인데 가용 예산이 3조다. 라고 해서 3조 범위 안에서 예산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쭉 하면은 봤더니 5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 빼고 뭐 문화재단 운영비 빼고 복지단 운영비 빼고 그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실제로 사업으로 필요한 돈이 뭐 그만큼 들어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업으로 해야 되는 돈이 2조인데 사업 예산 신청 예산이 4조가 들어왔다. 그럼 50%가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정당과 의원과 이 시장의 마음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한 10월까지, 11월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쇄 들어가기 직전까지 시장한테 요구를 해요. 시장한테. 그래서 그러면은 이 과정에 공무원들이 예산 요구를 안 하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거냐? 그렇진 않죠. 시장이 야 이거 빼먹었어? 라든지 막판에 국회의원이 10월달에 야 이거 좀 해주세요. 시장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막판에도 1력씩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건 뭐 시장 마음이니까. 그거 정말 시장 마음이거든요. 진짜 시장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당이 요구한 예산 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예산을 전체 규모에 맞게 딱 자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의원들이 또 칼질을 또 하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예산이네. 잘라. 증액은 잘 안 해요. 기초의회에서는. 광역의회에서는 증액을 막 하는데 성남도 보니까 증액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초의회에서는 증액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광역의회에서는 종종 주로 하죠. 그래서 기초의회에서는 삭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삭감하고 나서 총액을 의회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근데
제가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4개가 있어요. 이거는 항상 정해진 2년 내내 활동하는 상임인데, 예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몇 명씩 뽑아서 다시 구성을 해요. 특별위원회니까. 특별위원 한시적으로 하거든요. 거기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가 너무 부실해요. 우리보다, 고양시보다 예산이 한 170% 가까이 많은데, 우리는 한 5번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또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8시까지만 회의하고 하는데, 여기는 10시에 해가지고 뭐 오후 4시, 5시에 끝나고 한 3번이면 끝나더라고요. 예산이 뭐 엄청 많은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다 이제 시장이랑 너무 사이가 좋은 건지 저희는 막 엄청 막 깠거든요, 시장 예산을.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좀 예산 심사를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더라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지난번 2019년도 예산 심사 회의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이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 이제 뭐 연내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연내.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원래 한 번 쓰고 한 번에 집행하는 게, 연내 집행하는 게 끝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주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땅 주인이 난 싫어 보상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소송을 걸어요. 그럼 소송을 하면 한 1년 걸리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홀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반납을 아니라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로 넘겨 집행하기도 하고, 넘겨 집행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명시효율이 많다, 사고율이 많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도 공무원들한테 야,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그냥 반납하지 말고 명시효율을 하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상비가 예산, 이거는 좀 오래 한번 나오는데, 도로 개설할 때 보면 보상비가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됐어. 근데 또 뭐 공사비를 보상이라는 게 땅을 다 시가 매입을 해야지 그 위에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상이 안 끝났는데 뭐 공사비를 편성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생생내기죠. 생생내기지. 원내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갈 거 알면 또 세운다. 이런 거는 생생내기죠. 근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생내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해보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사람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좀 주자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결위 와서 국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나 봤더니, 국가 예산은, 정부 예산은 한 6월이나 10월쯤 되면은 다 예산 요구서가 부처별로 접수가 됩니다. 기재부로, 기획재정부로. 그러면 대략 정리를 해요. 쭉 하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을 8월 28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더라고요. 국무회의에서 의결. 그러면은 9월에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11월 한 둘째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요. 근데 국회는 증액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증액을. 이제 아까 기초의회는 증액을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막 증액을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증액은 또 어떻게 하냐? 그 관례인데 예결위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25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25명이 하고 싶은 예산을 내라 그래요. 냅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5명이 있잖아요. 근데 5명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 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 예산도 쭉 내죠. 제가 일일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어떤 걸 했는지. 그거 하고, 김종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청주에 뭐 가족센터 하나 만드는 예산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내고, 그리고 이번에 노회찬 의원님 지역구에 뭐 꼭 하나 뭐 도로 이렇게 뭐 조사하는 걸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럼 25명 국회의원이 요구한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조 넘겠죠. 10조, 그냥 10조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타 면제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 다 해달라고 다 요구를 하거든요. 10조가 뭐야? 한 10조 가까이 될지도 몰라요. 어느 걸 쭉 하거든요. 그러면 또 기재부에서 그 의원들 요구를 받아다가 다 칼질을 또 막 해요. 되는 거 아니에요? 해요.
그러면은 이제 또 설명을 하러 와요. 왜 이거는 왜 안 해주냐? 이거는 안 됩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거는 네가 안 된다는 이유가 말이 안 된다. 이건 해주라 쭉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것도 보니까 다 정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이제 예산심의 기사 난 걸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청년 무슨 뭐 예산, 그다음에 노동 관련 예산을 5조 원씩 감액을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당에서 이제 굉장히 비판했었는데 그 감액을 해놓고 5조만큼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을 끼워 넣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치력의 파이가 클수록 본인이 요구하는 예산이 실제로 많아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김종대 의원님 그 청주에 뭐 이제 종합가족센터 만드는 거 50억을 해달라고 했더니 전국적으로 그게 6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3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300억을 기재부에서 다 해주기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재부 담당 과장한테 다 해주기 어려우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예산 요구한 의원들 목록이 다 있거든요. 주요 정치인 목록 순으로 4개만 하고 끊으면 되겠네요. 내가 그랬거든요. 딱 그 순서대로 4개가 끊어졌어요. 가족위원장 지역구 하나, 그 다음에 김종대 의원님하고 같이 이름표 달린 지역구 하나, 딱 4개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게 이게 참 이게 단위가 커질수록 이 정치가 작동하는 기제가 진짜 대박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김종대 의원님이 아니라 노회찬 의원님 지역구에도 제가 처음에 그 예산 받아보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때 기재부와 국토부에 다 얘기했더니 이걸 뭐 죽었다 깨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재부로 이제 막 얼르고 달래고 막 협박하고 막 서류 계획, 사업 계획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타당성 조사로 이제 1억 이제 거기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예산 여영국 위원장님한테 확정됐다고 말씀드리면서 당선 안 되면 나한테 돈 갖다 뱉어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돈을 많이 따왔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투입돼 있어요. 보좌진들인지 국회의원인지. 그래서 제가 김종대 의원님한테도 적절한 타이밍에 예결위원장이든 누구든지 기재부 예산실장한테 전화하시라고 전화해서 이 예산 꼭 챙겨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압박도 받고 한다. 그래서 전화하고 막 했는데 제가 보니까 김종대 의원님은 그런 거 잘 못하시고 심상정 의원님이 그런 예산 따고 이런 거는 정말 대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예산 의결이 예산 이제 최종안이 오후 5시쯤 나왔는데 이제 5시쯤 5시쯤 나왔나 그랬는데 이제 이게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나왔는데 금요일 날 새벽 5시에 우리 방 담당 우리 김종대 의원 담당 기재부 과장이 있거든요. 과장이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심상정 의원님이 요구하신 예산 요구는 어렵겠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어렵나 보다라고 해서 제가 전달을 했거든요. 의원실에. 근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그 기재부 과장이 대충 편성되는 안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때 없었어요. 근데 오후 4시에 보니까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하고 그 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노력의 결과로 그런 예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당의 의원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정치인들이 하는 작업들이 우리가 뭐 그냥 보듯이 그냥 뭐 누구나 다 한 것처럼 자기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 그거는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우리 지역구에 필요한 그러니까 성남도 아마 재량 사업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제가 훑어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의원들한테 그냥 뭐 대충 이상하도 재량 사업 이런 걸 편성해가지고 의원이 요구한 사업을 뭐 재량 사업비로 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시장 쌈짓돈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시장 쌈짓돈이 예를 들면 뭐 여기 정자 1동에 갔는데 민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쌈짓돈을 그냥 툭툭툭 집행을 하는 그런 돈인 거예요. 시골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시골이라고 하는 게 뭐 수도권 말고 뭐 청주나 이런 데 가면 청주 가니까 있더라고 그런 게 청주, 전주 이런 데 가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천만 원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 개선 사업 이렇게 편성을 해줘요. 그럼 그 집행 권한을 그 예산 2천만 원 집행 권한 의원한테 주는 거야. 근데 그 2천만 원은 수익 이하이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되느냐 계약서 1대1로. 그러면 그 의원이 아는 사업자한테 그 계약서를 주는 거예요. 그 의원은 한 돈 100만 원 받고. 이런 게 지방은 되게 많은데 제가 성남시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고양시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 사업 예산으로 정확하게 편성이 돼서 집행도 공무원들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고양 제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5월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이제 사업해야 돼요. 사업계획 세우세요. 그래요. 사업계획 세우고 본인이 이제 예산 아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과 책상이 이만큼 쌓여 있어야 그 중간에서 뺄지 말지를 이제 예산과자 경험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빼는 건 더 찌어 넣는 건 더 힘들죠. 이렇게 찔러 넣는 거는. 그래서 딱 기획을 해가지고 여기 제가 마을에 쌈지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녹지과장님 한번 갑시다. 그래서 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해. 그러면 의원님 이거는 뭐 3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넣는 거죠. 예산 부서에다가. 그래서 제가 필요한 예산이 딱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비굴하게 감사 때는 막 국장 과정들 막 이렇게 하다가 예산 시기만 되면 저도 이제 예산 담당 국장한테 딱 주고 이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막 전화하죠. 오늘 그 예산은 어렵고 저렇고. 아니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감사 얼마 안 남았네. 뭐 그런 거 막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쭉 세워요. 세운 것도 있고 안 되는 끝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설계할 때 그다음에 개입하고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 그거는 오롯이 김혜련의 노력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여기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이든 정치인 개인이든 우리가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 끝에 이 예산이 됐고 실제로 주민들의 삶이 이렇게 됐다는 거를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해서 쭉 하는 거는 결국은 민주당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산 막 했는데 민주당이 다 있다고 막 하면은 막 시민의 성격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저도 이제 막 짜증나고 그래서 그게 1년 된 흐름 속에서 이거는 정의당 작품 이렇게 완결된 구조로 그 장기 계획을 그러니까 1년 단위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예산을 대하는 자세다 이런 겁니다. 쉽지 않죠.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러니까 당정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수미 시장이랑. 은수미 시장이랑.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이라고 하면 짧은가요? 이제 그 뒤에 요거 하고 예산 그 뒤에 전략은 또 추후에 또 한번 논의해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산에 대해서 이게 뭐 순세계 임용급이고 뭐 지방세는 뭐 이런 거를 알아둘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다 알아야만 이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치를 하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정책은 우리의 무기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맥락만 있으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 않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에 어떤 게 필요한지를 우리의 핵심 지지층이든 우리가 확실하게 그 작은 지역이든 그거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쫙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성남시 이 검토 보고서도 너무 여기는 좀 후진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고양시 의회는 예산이 성남보다 훨씬 적어요. 인구도 훨씬 많은데 우리 100만이 넘었거든요. 성남은 100만 안 되죠. 근데 우리 예산이 이번에 2조가 되거든요. 여기는 3조잖아요. 3조. 근데 검토 보고서도 저희 거 보셨잖아요. 훨씬 우리는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되게 쪼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이 의회 검토 보고서를 보시면 우리 저기 안창명 팀장님이신가 갖고 계신데 보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어요. 특별 회계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목적 외의 사업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는 세입이 뭐냐면은 어떤 돈으로 이 회계를 만든다는 건 그러니까 세입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위반 있잖아요. 이런 걸로 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있어요. 이렇게 교통 유발 분담금. 그러니까 그 자기 건물 큰 거 소유하고 있으면 교통 유발 분담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건물 소유주나 마트, 백화점 이런 거는 부담금을 내요. 이런 걸로 그 회계를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런 세입으로 만들어진 회계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만 써야 된다라는 이건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회계인 거예요. 그리고 판교 택지개발 사업 요거는 판교로 택지개발을 할 때 LH가 한 거 아니에요? 시에서 했나? LH가 했을 텐데.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 때 쭉 이렇게 밀었잖아요 여기를. 옛날에 판교 기억하신 분들 아마 다 논밭이었을걸요? 논밭이 C가 다 시든 LH 사가지고 기반을 만들잖아요. 이제 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수도도 넣고 하수도 뭐 가스도 넣고 이게 다 하잖아요. 이게 쭉 하고 나서 땅을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걸로 이 특별회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판교를 위해서만 쓰게 돼 있는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이 다 정해진 회계가 있어요. 이 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이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발전소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 그러니까 화력 발전 이런 데 있잖아요. LNG 가스 여기 동서 발전 뭐 이런 거 발전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주는 특별 회계로 만들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만 쓰는 돈 이렇게 될 겁니다. 특별 회계는 목적이 딱 정해진 돈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의료급여기금,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요거는 거의 이제 전국에다 공통적으로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돈이 성남은 진짜 많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공유하시면 그런 말이구나. 그리고 지방소득세, 뭐 재산세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부럽습니다. 재산세는 이제 집값세랑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고양시는 성남 집값을 거의 뭐 한 반이나 될까? 그래서 이렇게 5대 신도시 개발할 때 저희 동네에 이사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산 갈까 분당 갈까 하다가 저희 동네 은평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은평이랑 가까우니까 일산 가야지 했는데 지금은 뭐 집값이 뭐 더블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정말 앞으로 평생을 좌우한다면서 막 그래서요. 그래서 재산세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이런 거는 다 그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판교 테크노밸리 법인 전입 및 IT 업종 등의 소득 증가로 세입 증가. 근데 성남의 세입의 핵심은 판교예요. 판교에서 나오는 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들 막 저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려고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판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처음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동네가 다 있구나. 우리 동네는 완전 시골이구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세외 수입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뭐 빌려주고 돈 받는 거, 그다음에 우리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 넣어두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자 수입, 뭐 이런 거라서 세외 수입은 사실 여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전체 예산에서.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돈이. 제가 여기서 그 성남에서 그 지역 상품권 있잖아요. 그건 어디 구석에 사업하는지 아세요? 성남사랑 상품권. 근데 기금이 있더라고요.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 예산, 기금 이제 운영 계획서 따로 있거든요. 그걸 따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발견한 예산은 그 아동수당 그 10%인가요? 5% 못 받는 애들은 상품권으로 준다 뭐 그거 성남에서 했었잖아요. 예. 아동수당 받으시는 분 안 계세요? 저도 받습니다. 무슨 카드요? 신한에 체크카드가 있어요. 아예 상품권을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포인트처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성남시 안에서만 쓸 수 있게 성남시 안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이런 데 말고 중소상공인 거기서 다 쓸 수 있어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괜찮아요. 그래요? 저희는 그냥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지금 따박따박 쌓이고 있어요. 우리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 그게 다 얘기가 좀 나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현금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여기나든가 이제 사회적 경제를 조금 안다고 하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마트에서 살 거 이제 가게 동네 가게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상생한다라는 의미를 투여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20%인가요? 더 줘요. 지금 이제 봤어요. 작년가로는 10,000원이었는데 10,000원이었죠. 12만원으로 요번에 2월부터 올랐어요. 원래는 30%더 준다고 했다가 10%짜리. 예산서에 10%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10%였다가 그러니까 제가 2019년도 예산서 10%를 받거든요. 10%로 이건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2월부터 12만원으로 올라서 20%로 돼서 성남시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예산서에 봤어요. 그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냐면 구청 있잖아요. 구청. 네. 구청에 아동복지과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10%더 주는 거에 10%는 상품권으로 아예 100%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받는 애들, 못 받는 사람들에게 10%를 그러니까 아니 모두 다. 모두 아니, 다. 그러니까, 줘. 그러니까 원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당초에 국가가 설계한 아동수당은 90% 주는 거예요. 아, 예 맞아요. 네. 저희 10%가 빠지는 건 아, 성남시가 원래. 자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아 100% 우리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익 10, 그러니까 빠진 10%를 성남시가 돈을 보태서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셨던 추가로 더 주는 거 그게 무슨 플러스 조례로 있더라고요. 아동 플러스인가 무슨 뭐 플러스 조례로 있어요. 거기서 제가 올해 예산서에 확인한 거는 10%였어요. 10%를 더 주는 거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10%였고 이제 올해 예산에서 이제 또 10%가 올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봐야 되는데 그 예산이 구청의 아동복지과에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게 이 예산이 조정이 될 거예요. 왜냐면 올해부터 아동수당은 100%다 국가에 주거든. 100%. 그러니까 그 10%를 위해서 성남시가 세운 예산은 부용 처리가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쓰게 되겠죠. 아니면은 그렇게 100%를 했으니까 그래서 10만 원을 더 올려준 거겠죠. 뭐 그렇게 네, 조정할 수도 이미 있는 거예요. 조정을 해서 그래서 아마 할수 있게. 2월부터 더 준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잠깐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아동 수당하고 약간 별개인데요. 제가 주변에 기초생활 수급자 되는 주변 지인이 있어요. 네. 근데 얘는 문화 누리 카드라고 네, 발급을 그것도 했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걸 받으면 뭐 세종 문화회관이나 그런 데 갈 때 몇 프로 DC를 받는데요. 근데 얘가 하는 얘기는 이게 쓸모가 없대요. 나는 수급비가 적어서 쌀도 사 먹지 못한 형편인데 돈을 적고 쌀 사먹게 해주지 왜 그런 문화를 보냐고. 그런 것도 이제 그게 좀 잘못된 거. 아까 아동 수당에서 돈에 대한 지급을 말씀하신 게 그게 우리 실질적으로 이 시민들한테 그게 필요한 거지. 그거 말고 틀린 말을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예산서 어제 보면서 그 지역 활성화 재단?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그런 게 그게 꽤 많이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 재단은 지역 활성화 재단.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예산이 어떻게 그 조례에 다 있어요. 조례에. 제가 어제 조례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녁에 보느라고 못 봤는데 있는데 지역 활성화 조례인가 성남시 무슨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동수당 10% 더 주는 것도 그 무슨 플러스 조례, 아동 플러스인가 수당 플러스인가 무슨 플러스 조례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이게 수당을 막 줄 때도 선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더 주는 거는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더 주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럼 폐원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더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례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리고 그 이제 특별회계도 조례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재단, 지역 재단도 그렇고 그리고 출산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뭐 장애 여성 출산 수당에 관한 지원 조례가 다 있어야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래서 그 아까 지역 활성화 재단인가 거기에 주는 돈도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상품권 사업하는 조례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거는 또 구도심 지역에 상가 살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에서 출연 기간을 만든 거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주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연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시면 국도비 이렇게 적힌 게 있어요. 국도비. 그거는 국가 사업이에요. 국가 사업이면 국가 사업이 예를 들면 이게 100억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국가와 도와 시, 그러니까 국가, 광역, 기초가 분담하는 비율이 있어요. 어떤 거는 국가가 50%, 25%, 25% 이렇게 돼 있는 예산. 그러니까 분담 비율에 따라서 시도 의무적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이다. 그런 거 하나 하고 보면 도시가 있어요. 도시. 그거는 도의 도 정책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는 그것도 분담 비율이 50%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시원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큰 데는 분담 비율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도비 비율이 좀 낮고 시비 비율이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50으로 하면 우리 다 정액으로 하면 이제 뭐 포천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50% 분담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도 그 노인연금 이런 것도 그 지방자치 때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될 수 있다. 근데 한데 그 분담 비율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시, 뭐 시비인데 뭐 특 뭐 이런 거는 행자부 장관, 그다음에 도지사, 쌈짓돈이 있어요. 그 쌈짓돈이 오면은 뭐 특, 이렇게 특교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쌈짓돈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김종대 의원님 실에서 행자부 장관 쌈짓돈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김부겸 장관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결정하냐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이건 다 장관님 마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침 또 창원에서 그 김부겸 장관 쌈짓돈 행정부 장관 쌈짓돈 요구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쪽지 써가지고 이제 김종대 의원이 쓴 것처럼 제가 쪽지를 썼죠. 요거는 이제 창원에서 노회찬 의원님이 이제 계속 요구하던 사업이니까 꼭 해달라. 그걸 제가 심상정 의원님한테도 똑같이 쪽지를 주고 쪽지를 딱 줬어. 꼭 김부겸 장관한테 얘기하시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다 넘어와가지고 그 공무원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의원님들이 보내신 편지도 제 책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손으로 제가 쓴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이제 창원에도 9억이 갔어요. 장관 쌈짓돈이.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당선하면 뱉어내라고 이렇게 했죠. 그 쌈짓돈들은 거의 국회의원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부겸 장관이랑 해서. 근데 시에서 사업계획에 들어가야죠. 그거하고 도지사 쌈짓돈이 또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이 현역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남경필 지사 있을 때는 심의원님한테 많이 줬어요. 돈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에 사업을 많이 해고 그런 쌈짓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쭉 보면은 나와요. 근데 쌈짓돈은 세입 부분에 보면 세입 들어오는 거예요. 세입에 보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뭐 개선사업, 매덕, 특교, 특세, 뭐 균분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정치와 정책이 다 어우러지는 결국은 정치인 예산이 이렇게 짠 하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금은 뭐냐? 기금 무슨 기금 있잖아요. 기금 뭐냐면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자 나오잖아요. 이자. 그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 좀 문제가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십몇 년 전에 초선할 때는 그때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뭐 8% 뭐 이렇게 되니까 몇십억에 뭐 30억에 8%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만 2억씩 나오고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기금 사업 자체가 조금 저금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 구석이 있죠. 그래서 기금도 특별하게 그러니까 기금은 원금을 그냥 두고 돈을 이렇게 적립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적금 그것처럼 해가지고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죠. 그래서 주로 여성발전 기금이 많아요. 다른 데는 그거는 이제 사업 단체별로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주면서 사업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기금 사업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기금이 많으면 기금도 많아서 괜찮기도 하고 제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하나만 제가 의원으로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드리면 시골 동네 있잖아요. 시골 동네 성남도 시골이 있어요? 있죠. 리도 있어요? 리는 없는 것 같은데? 리는 옛날 리의 형태를 갖춘 통 이런 게 있죠? 아니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아주 시골이 많아요. 바로 옆에 광주로 가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희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어요. 마을회관.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회관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지어진 마을회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이 뭐냐면 땅은 이제 누구네 집이 누가 뭐 여기 이 집에 땅이 많아. 안씨네 집안에 땅이 많아요. 그러면 야 우리 마을 하는 집게 땅 한 100평 내나? 그래요. 마을에 좋은이라는 애가 땅 100평 낼게. 이 사람 명의예요. 그 위에 마을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뭐 이렇게 시멘트하고 이런 걸 줘가지고 좁게 노역은 이들이 해. 마을에서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 시멘트하고 벽돌하고 이렇게 막 갖다 주고 노역을 사람들이 나와서 쭉 해가지고 마을에 하나 지은 거예요. 옛날에 새마을 사람 다 그랬거든. 길도 그렇게 냈어요. 길도 야 땅 많잖아. 도로 내기 좀 내. 도로 내기 땅 좀 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새마을 사업이었어 옛날에.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이게 이 건물들이 명의가 어떻게 돼 있냐? 땅은 안씨네 명의야. 안씨 종중 명의야. 근데 건물은 마을회 명인 거예요. 새마을회 명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이제 뭐 마을회관 지은 지 20년 되면은 막 내려앉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수리를 하려고 봤더니 시에서 마을에 무슨 돈이 있겠어? 돈이 없잖아. 몇백 되는데. 했더니 시에서 그거는 개인 건물이다. 수리비를 못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은 선거법 위반인 거지. 수리비를 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됐더니 원님 조례가 있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죠. 이 마을회관 이제 수리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국회에서 도대체 법 통과시키고 뭐 하냐 이러는데 이 통과시키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막 의원들이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옆구리 찔러가지고 일단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세워지면 의원님들 다 필요하실 거다 지역구에. 그러니까 꼭 해주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회의장 가서 통과를 하잖아요 조례를. 근데 우리 박시동 의원이라고 시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상임위원장 할 때 제가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를 한 거예요.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그래가지고 속내를 들어보니까 왜 반대하냐 그랬더니 아니 저건 니네들이 내년에 예산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맞지. 예산 세워서 총선 치르려고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반대를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통과가 됐어요. 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산 세우려고 했더니 그 반대한 시의원이 제일 먼저 전화해가지고 자기 동네에 돈 달라고 그런 거예요. 얄밉게 꼭 숟가락 없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이 열받아가지고 안 해줬어요. 재수없다고 나한테 막 전화하고. 소유권은 계속 그대로 가고. 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예산을 2억인가 세워가지고 세웠죠. 그 세우면서도 예산과장한테 2억 세워주라 해가지고 난리날 쳐가지고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산이 딱 통과되고 나서 우리 담당 과장하고 팀장 만났죠.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거예요. 조례도 내가 만들었고 예산도 제가 세운 거예요. 우리 지역구에 먼저 쓸 거예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5개 마을회관에 거의 2천만 원, 1,500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쫙 살포로지 살포. 그래서 그 마을회관에 오래된 찜질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찜질방이 낡아가지고 유지비가 많이 낡아가지고 못 쓴 거예요. 그 통장님이 저를 붙들고 하도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분 때문에 그 마을회관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회관에 2,2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마을에서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옥상에 태양광을 달고 찜질방을 싹 수리를 한 거예요. 정말 완전 럭셔리까지는 아니고 이제 굉장히 좋게. 겨울에 그 농사지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찜질방에 와서 태양광 패널이 있으니까 돈도 안 들잖아요. 마을 관리비 적게 들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에 등을 먹여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뜨뜻하게 계시고 밖에 나와서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 드시고 모욕하고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제 저만 이제 그 마을에서 거의 제가 표를 쓸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예산의 작업이라는 게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제가 굉장히 좀 너무 부도덕한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마을회관 쭉 하고 나서 우리 동네 마을회관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의 의원들이 본인들도 필요하잖아요. 표 얻으려면 쫙 수리하고 또 주민들이 깨끗한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보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거를 우리의
조직 활동의 강화나 당의 성과를 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용하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그게 마을회관이라서 가능했어요? 아니면 그냥 지역에 있는 노후 건물이기만 하면 뭐 마을회관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는 뭐 지정을 하면 되죠. 약간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태수 우리 대구에 있는 장태수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경사지에 좀 위험한 건물 있잖아요. 어? 그런 오래된 동네에 그런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개인 소유도. 예.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을회관은 그냥 마을회 이름으로 있고 땅은 종종 소유로 계속 가는데 수리비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에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의원 마치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미세먼지 특위를 만들었어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고양시는 여기보다 훨씬 더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걸러져, 성남은 제가 보니까. 우리는 거의 직접탄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요, 진짜 고양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의원들을 설득을 했죠. 의원님, 이거 내년에 선거 있는데, 그 재작년이었습니다. 이거 경력 다 거실 거잖아요. 만듭시다. 그랬더니 아니 미세먼지를 뭐 고양시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제가 활동해보면 뭐 아십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굴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못 막아도 실내의 미세먼지는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이런 거는 어린이집하고 학교의 실내 공기질은 시가 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내 공기질 관리 센터 만들어가지고 시가 직접 작은 규모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이런 데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실내 공기질, 그러니까 실내 이게 좀 어려운데 실내 이런 공기를 할 때 가스불 켜는 것도 공기질을 더럽히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 큰 차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리고 이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기자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다음에 통학 버스를 어디에 서느냐, 이런 게 다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세먼지 심한 날 아이들이 실내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공기질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필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공조 시스템이나 그리고 요리할 때 이 부엌을 차단하는 문제라든가 그 주방의 후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저는 그걸 되게 하고 싶었는데 선거 신느라 바빠가지고 당선됐으면 했을 텐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미세먼지 심한 주말에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려면 돈 들고 키즈 카페 이런 데 가면 2시간에 뭐 몇만 원씩 하고 하니까 학교 그 실내 체육관 이나 그 공공 체육관이잖아요. 이런 거를 어린이 실내 놀이터로 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시에서 이제 학교에 주고, 근데 교육청이랑 이렇게 협의를 해보면 이렇게 모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이 조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된 마스크만 주구장창으로 주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예비군 훈련 가면 예비군들한테 마스크 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국가가 세웠어요, 국방부에서. 우리는 예비군 훈련 수당을 좀 올려주자. 수당을 올려주지 지금 마스크가 웬 말이냐 그랬더니 수당 깎이고 이제 국비를 못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도만 설계를 잘하고 약간의 공공성만 있다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위원장님. 그 의원 시절에 이제 고향에 녹색당도 있고 이제 원외였던 공간도 있고 그쪽에서 어떤 의원님한테 우리 노력을 해보고 싶다 협조가 들어오고 그래서 의원님 협조를 받고 뭐 이랬던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그 미세먼지 특위하면서 미대촉이라고 있잖아요. 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 모임이 있어요. 미대촉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서 요구한 예산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서 요구한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특위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을 같이 껴가지고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여기는 좀 덜한데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막 태우잖아요.
고추대, 깨대 이런 거 다 채우잖아요. 그것도 미세먼지의 원인이에요. 불완전 연소는 다 미세먼지의 원인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풀이니까 미세먼지의 원인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골 어르신들이 태우는 노하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낮게 깔린 새벽에 태운다. 이게 그 자연불하게 하면 룰이거든요. 그걸 못 태우게 하려고 그 이제 그 궤도, 그러니까 탱크 같은 궤도 이 차가 그걸 수거해서 바로 현장에서 파쇄하는 기계를 제가 몇 대 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쫙 홍보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태우는 게 좀 찝찝하거든요. 불날지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신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차가 돌아다니면서 그 고추다 깼다 이런 거를 콩대 이런 거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했죠.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 원인이 뭐냐 도대체 고양시에 그거 분석하는 예산 세우라고 해서 지금 분석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런 걸 통해서. 참 이게 원하면 소중하죠. 네. 아까 그 얘기하셨던 그 미세먼지가 많은 날 공공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교 체육관들을 개방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그 같은 경우는 저도 고민을 좀 했었고 의사선생님도 공약중에도 그게 있었고 경기도정 2018년 300대 의제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교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공공시설을 개방하면 그 시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설관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전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죠.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과 이렇게 협약을 맺는 거예요. 성남시장과 성남교육청이 그 이런 미세먼지 심한 주말에 학교 체육관은 전적으로 시장이 책임지겠다. 시에서 이게 책임 소재 때문에 그렇죠. 개방을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용료, 전기료, 그다음에 청소, 그리고 아이들 다쳤을 때 하는 보험료 이것까지 다 전적으로 시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저는 학교에서 오케이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방언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바람불 하는 거. 이거 좀 하면은 그 애들 키즈 카페 미세먼지 심한 날은 주말마다 막 갈 때 막 찾느라고 막 비상이잖아요. 집에 있는 것도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업들을 한번 잘 해보시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이 뭐 예를 들면 2종 세트인 거죠. 하나는 어린이집과 학교의 실내 공기질은 직접 시가 관리해라. 시가 직접 관리해라. 그리고 포함한다면 뭐 경로당까지 해도 좋고. 그러니까 큰 규모는 의무적으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작은 규모 있잖아요. 가정 어린이집 이런 데는 시가 정기적으로 그 실내 공기질 관리하는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실내 공기질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원장한테 지우지 않고 시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심한 주말에 공공체육관 무료 개방.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용으로 개방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업들 해보면 어떨까. 만약 하게 되면 아이들은 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미취학 아동은 성남시 아이사랑 놀이터가 이미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취학 이후 취학하는 학생들은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뭐 보니까 이제 초, 중 한참 뛰어놀 애들이 이제 나가서 놀 데가 없는 거예요. 미세먼지 있을 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걸 꺾어수로 해서 아이사랑 놀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실내예요? 네, 아이사랑 놀이터 100% 실내예요. 그래서 밖에 못 좋겠다. 나가니까 각 구마다 하나씩은 있고, 동에 하나씩 있죠 요즘은. 성남시청에도 2군데나 있고, 그래서 요즘은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키즈 카페가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좋겠다. 우리는 근데 성남시 말고 다른 데 가면 정말 키즈 카페 되게 많은데 성남시는 아이사랑 놀이터가 일단 잘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키즈 카페가 그래도 이제 주말에 일요일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다른 키즈 카페를 찾아야 돼요. 일요일날 하는 게 되게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래도 일요일날 그래야 다른데 정말 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예 키즈 카페 큰 데를 가든지 미세먼지 심한 날은 개방하라고 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아예 작은 규모의 다른 타 지역처럼 작은 규모의 키즈 카페 요 정도 이거보다 좀 크지만 그런 데는 별로 없고 아예 큰 데를 가든가 뭐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렇네요.
근데 성남의료원은 잘 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약간 중단. 지금 공모 중이에요 원장은. 원장은? 공모 중인데 근데 뭐 내정한 사람이 있겠지. 항상 믿겠죠. 네, 저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면 지금 정책팀에서 지금 예산 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나온 마당이면은 지금까지 하신 게 좀 허탈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다르죠. 이건 좀 이제 달라요? 전문위원이 네. 왜 대충 그래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좀 만든 감이 있고요. 이제 큰 틀에서 저희 이제는 저희가 이제 개괄적으로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개괄적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쭉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판단 이후에는 일종의 이제 의원님 말씀하듯이 어떤 전략을 갖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 앞서서 일단은 뭐를 선정하기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좀 하나 어떻게 궁금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업무비들 있잖아요. 업무 추진비. 여비, 업무 추진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에도 다 있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국 업무 추진비가 756만 원 있고 고용노동과의 업무 추진비가 200만 원이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부서로 가면 1인당 월 부서 운영비가 6만 원씩 12개월 책정되어 있고요. 또 기본 금량비가 또 8만 원씩 또 책정되어 있고 또 기본 업무 추진 여비가 또 매달 15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요. 또 다시 기간 운영 업무 추진비가 폭탄에서 340만 원이 있고요. 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가 40만 원씩 12개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 국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를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서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통되게 들어있는 기본 업무 추진비들이 합당한지 또 어떤 부분들은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여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비가 많은 일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비가 필요 없는 일인데 이게 일종의 개인한테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게 수당의 연장선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비판도 있으면서 일차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제가 그런 직장생활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합당한지 그래서 정의당은 이런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거더라고요. 어떤 의견을 내야 될까. 다들 이게 정당성이 있는 예산들인지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해야 될까 썼다면 아까 말씀하신 이게 지금 의원님 그런 성격인 건 제가 잘 아는데 이게 돼야 되잖아요.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의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정책팀에서 저 이거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베스트 5, 워스트 5 뭐 이걸 좀 뽑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편성될 때 그때 개입을 할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협의체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성남에 정의당이 있는 것 자체를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몰라요? 은수미 씨는 알지. 알겠지만 거기서 뭔가 뭐랄까요 존재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기초의원 뭐 3명 내보 뭐 후보는 나가봤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지역 활동을 뭐랄까 연쇄적으로 이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라도 어떻게 뭐 성명이라도 나가고 뭐라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뭐 그거는 계속 하더라도 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그젠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조례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원외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 착안해서 어디 좀 위험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례를 예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상태에서는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특별회계를 건드리는 조례를 뭐 주민발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청원을 촉구하는 이런 캠페인으로는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성공을 하는 게 없죠. 그렇게 해서 조례가 옛날에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급식 지원 조례,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이런 거는 사실상은 주민발의로 거의 만들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게 다 당 의회 중심으로 당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발의 조례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도 뭐 다 그러니까 의원이 없는 지역에는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그래서 아까 이제 여비 이런 걸 말씀드리면 여비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냥 쌈싸로 쓰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잠깐 왔다 갔다 해도 뭐 관외 출장이면 달아놓고 가면 10,000원씩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급양비도 공무원들 어디 이제 뭐 휴일에 무슨 행사 나와가지고 그때 밥 사주고 막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그것도 어려워요. 초과수당 이런 것도 야간수당 이런 것도 그 한도가 있거든요. 한 달에 20시간인가? 한 달에 20시간 정해져 있어요. 뭐 실리콘으로 찍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래서 마음 먹고 이 인간들 진짜 다 갚고 오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랬나 다 돌아다녀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좀 했는데 그거는 참 이게 힘 빼지 말자. 그러니까 그 기관 업무 추진비는 다 이렇게 밥 먹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 노동 뭐 거기면은 한국노총 누구랑 밥 먹었다. 그러면 다 이제 바꿔봐 그렇게 이제 쓰는 거고. 그리고 무슨 위원회 끝나고 무슨 뭐 위원회 있잖아요. 뭐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거 끝나면은 그 사람들 밥 먹는 거 다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거고. 요즘은 업무 추진비 거의 다 공개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업무 추진비를 좀 줄여도 되긴 하죠. 뭐 한 10% 정도 줄이거나 한 20% 정도 줄이거나 그렇게 그런 제한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 정도 줄여보자. 그리고 원외 선거가 쓰는 사례는 지금은 웃음이 시장이랑 좀 친하게 지내보자.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이어서 질문하면요. 아니 다 그게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시장 때는 그래도 이재명 시장 임기 중에 저희가 이제 기수가 바뀌었잖아요. 제 단기 선거를. 그럼 그때 이제 뭐가 연락이 오는데 은수미 시장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비서관만. 네, 비서관 하나 저희 위원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 말고는 저희가 뭔가 프로포즈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직도.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거니까 뭐 해보려 그러면 하는데 일단은 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거라도 좀 아픈 거. 확인한 바로는 이쪽하고 소통하는 사람 우리 민주당이 우리 저 고양시도요 정의당 하는 걸 제일 휘방는 사람이 민주당. 그 호스방도 맨날 없어져 있거만.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요. 질문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하시죠. 예. 그 사무장이 했던 질문을 이어서 본원적인 질문으로 이제 정책팀의 본원의 이 강의부터 해가지고 기간 근간의 활동에 대한 목적. 아까 얘기했듯이 그 베스트 5, 워스트 5를 뽑기 위한 소목적이겠죠. 이거 뽑아가지고 쏟아게 활용을 하겠지만은 한두 번의 모임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 상황에서 세입 채출표를 저번 모임에서 우리가 지금 한 개의 과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업이 워스트, 베스트라고 한다면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워스트인지, 과연 이게 베스트인지 이 가치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정말 냉정하게 우리 현재 정책팀의 어떤 전문적인 그 스페셜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그런 전제하에 그 냉정한 판단하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은 전문가가 분석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박찬호 야구 교실 이게 필요할까요? 야탁보이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야탁보이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성남 FC 돈 꽤 많이 줬잖아요. 아니 성남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자치단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면 우리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당의 이해관계와 우리는 표적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기초로 내려올수록 이해관계가 훨씬 엮인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이 중에 그 성남 FC 뭐 없겠어요? 팬클럽 여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는 야 성남 FC 뭐 돈 그렇게 많이 줘? 근데 여기서 야 왜 무슨 소리야? 성남 FC 얼마 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특히 심지어 고양시에서 옛날에 그 뭐 했냐면 그 뭐죠? 제3구단인가? 아마추어 그 뭐가 있었어요. 그 게임 돈 유튜브가 돼가지고 김성근 감독인가? 있었잖아요. 퓨처스인가?
왜 원더스? 원더스. 저는 아니 그 김성근 감 저는 잘 모르겠고 김성근 감독 그렇게 유명해? 해야 돼.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김성근이 얼마나 유명한? 아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시의원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뭐 이런 거예요. 뭐 시립교향악단 해외 페스티벌 참가비 1억 3,400이야 이게 성남시. 해외 안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또 단원 중에 누가 있을 거야. 아 그 해외 한번 나갔다는데 그게 안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는 저도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거를 당이라 상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당이라 상의하기 다 진짜 막 이렇게 모여서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예산을. 여기 있는 목록만 보고도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뭐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판단들을 내가 의원이 돼서 해본다고 생각하자.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사업의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뭐냐. 근데 저는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정말 웃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그게 수혜자가 너무 적거든요. 수혜자가. 차라리 그냥 그 산후조리원을 정말 공공의 영역 조리사를 공공의 영역에서 훌륭한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시가 책임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받는 성남 시민들이 안정감 있게 서비스를 받게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예산스러운 입장에서 위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예약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예약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정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산후조리원 정원이? 아니 조리비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 조리비 지원을 받는 건데 조리원도 일반 민가 조리원이랑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뭐 일단 뭐 수급자라든가 그거 예배 그거 차상위 뭐 이걸 먼저 해주고 뒤를 밀리니까 예약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상 그렇게 되면 보통 엄마들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서비스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업을 놓고도 이게 정치와 정책이라는 게 모르니 가정을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셔야 좋을 것 같아.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아예 그냥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걸로 할 건지 아니면 보편적인 다수가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할 건지 그런 목적이 우리 당의 비전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개별 사업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또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고가죠 고가도로. 근데 이 고가도로는 정말 도시에 불필요한 실험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고가도로는 서울은 지금 고가도로 다 철거했잖아요. 모르시죠? 서울 잘 안 나가시죠? 네, 봤습니다. 그 명동고가 철거하고 났더니 정말 명동이 환해졌어요. 이게 차선 기준으로 차가 평소에 7만 대인가까지 다니면 고가도로가 있는 게 좀 더 합리적인데 그게 넘어가면은 고가도로가 있는 게 그 교통체증에도 그러니까 고가도로가 실제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필요한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까지 가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지 그게 실제로 고가를 이렇게 드러내면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기둥이 차선 하나 3개 먹고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구에 이게 없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당장 우리 지역구 내 이렇게 회의하면서 그걸 왜 없었냐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 그리고 뭐 도로 하나 놓는 것도 토건 사업이다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불필요한 도로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희 동네에는 아직도 비포장까지는 아니고 이제 인도가 없는 도로가 있거든요. 동네 하나 도로 한 20억 들어서 쫙 깔아준 게 있잖아요. 그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게 반대로 질문에 그럼 답이 그러면 시민의 눈으로 봐서 워스트를 뽑아서 가능할 만큼의 합의를 낼 수 있다면 저는 베스트에는 관심이 없고요. 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는데.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보세요 워스트 예산 예를 들면 통장 워크숍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려달라고. 의원들이 불편해할 만한 건 없나요?
의원들이 불편해할 만한 건 시의원들이 불편해할 만한. 시의원들이 개개인이 지역 개인 자기가 세운 예산을 워스트로 하면 짜증 나겠죠. 그게 편성 과정에서 들어갔는데 어떤 의원 발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원들끼리 다 알지. 그래 선정에 아까 그 선정은 작은 목표였던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선정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활용 목표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은수미 시장하고의 릴레이션십도 없는데 정의당이 성남시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번 해보자는 문제, 또한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정책팀의 주체적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저는 이런 두 가지 목표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하는 것 자체도 그냥 개인이 해가지고 아까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선가 어나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선정할 수도 없어요. 이해관계가 막 얽혀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통장, 워크샵 이거 뭐 발표하기에만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애를 쓰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우리가 정말 아예 목표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보기 위한 뭔가를 해보자. 우리 당에 맞는 정책을 하나 해봐서 그렇게 방향을 트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제안이에요. 그 만약에 지금 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워스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는 예산을 해가지고 뭐 이슈를 하든 뭐 기자회견 하든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아까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따내려면 조례를 해야 되는데 조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시의원이 없어서잖아요. 반대로 여기 지금 집행되려고 뭐 억단위, 천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를 잠깐 봤는데 신해철 거리 행사 운영, 신해철 정대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럼 신해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생겼을까라는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 사업이 때 그건 조례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든 문화에 관련된 뭔가 사업을 들고 가서 우리가 그러면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따낼 수 있죠. 있는 거죠. 그럼요. 조례가 없어도. 그럼요. 그런 단위 사업 이런 거는. 근데 지금 그 의원이 2019년 없으니까 은수미 시장에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그 얘기 아니 그럼 그걸 은수미 시장하고 얘기해야 돼요. 담당 공무원하고 하면 안 담당 되는 거? 공무원이 얘기하면은 이제 과장이랑 보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있고 담당이랑 하는 거인데 안 만나는. 비서관이라도 좀 만나셔요. 아니면은 이거를 뭐 잠깐만요.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 뭐 당대표가 뭐 어떻게 뭐 좀 해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은수미 씨라는 국회의원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든지. 이게 좀 그러면은 정치가 지금 필요하고. 만나서 2020년 내년을 준비를 할 거로 올해 만나서 이제 협의를 보는 그렇죠. 거죠. 지금 지금은 안 되는 거. 여기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지 공무원들도 그거를 내부에 검토를 해보고 이건 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는 그 주민 참여 예산 그게 이제 액수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승남구 지난번 제가 고양시를 한 달 전에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 설명 같은 플래카드가 걸려있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걸 아시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관련한 거하고는 그때 안 팀장님 혹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한 2, 3주 전인가 그러니까 성남에서 여러 가지 마을 사업들을 아니면 이제 뭐 교육 열려서 엄마들끼리 독서 모임을 하는데 몇 명 이상 되면 지원금이 나오고 약간 이런 식의 행사를 시에서 그때 이렇게 설명회처럼 그 여러 가지 마을 사업을 다 모아서 하는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다른 정치적인 루트도 있지만 우선 그런 식의 주민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제가 못 가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하여튼 누군가 거기 참여하셨으면. 근데 거기는 당적인 결합을 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민주노동당 뭐 저도 뭐 그때는 잘 모르는데 그때도 원외 정당이 서러웠잖아요. 서로 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숫자가 저희가 좀 서럽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원이 국방인데 교섭단체를 우리가 원외 교섭단체가 3개월인가 했잖아요. 대표님 계실 때. 근데 국방위가 일주일밖에 안 열렸대요. 7명 모니까 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 비서가 교섭단체 간사를 했잖아요. 일단 오늘 다 했는데 갔더니 행정실에 가면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정도 협의를 하고 안 그랬더니 뭐 지금도 그냥 막 통보가 와 언제 회의한 날로 와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참 서로 이게 없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참 제가 너무 편한 소리를 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의원이 없으면 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진짜 해보자라는 그런 결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경기도에 오래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남은 모르겠는데 고양시는 서울에서 밀려난 40대가 제일 이사를 많이 오는 동네거든요. 그게 고양시하고 남양주예요. 성남은 강남에서 잘 밀려오진 않으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사니까. 근데 저기 서쪽은 마포, 서대문, 은평에서 그냥 쫙 밀려와요. 거기 원래 마포는 좀 잘했는데 은평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이 집값은 싼데 교통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서울 가는 건 다 2,000원짜리 버스 아니에요. 다 광화문 2,000원 가면 2,000원 버스잖아요. 2,800원 나와요. 2,800원 나오면 왕복이면 하루에 6,000원 꼴이잖아요. 6,000원이면은 20일 주고 나면 1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12만 원이면 차라리 2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서울에 살고 말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도의원이 되면 이 광역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지금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버스. 광역버스, 그러니까 그게 제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광역버스는 다 좋아. 또 앉아서 갈 수 있고 뭐 다 좋은데 그러면은 성남 경기도민들은 왜 이렇게 비싼 요금을 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경기도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리고 또 파란버스 이런 거는 거리 비례 버스가 또 있어요. 버스 많이 안 타시는군요. 경기도 버스 중에 거리가 길어지면 돈을 더 내는 버스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거리 비례요금 폐지하면 안 되나? 멀리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당의 지금 핵심적인 지지층이 경기도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약간 거기를 좀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성남을 운영하는 광역버스에는 성남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버스 운영비 지원하면 요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만 요금을 2,800원짜리를 2,300원이라도 만들어보자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 준공제해서 그러니까. 다 지원하고 또 비용까지 다 챙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실제 교통비도 싸고 엄청 싸죠. 엄청 싸죠. 어. 그리고 혜택도 거기 이제 버스 기사들도 저들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근데 이쪽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서울로 출퇴근하세요? 아니 저 평택으로 출퇴근. 아시는 분이 서울에서 이렇게 버스 운전기사를 하세요. 서울 버스 기사는 1순위예요. 1순위. 그 운전기사들에서 다 서울 버스 운전하고 싶어요. 아주 안정적이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 중에 최하위가 마을버스. 마을버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는 차이가 뭐냐면 마을버스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마을버스, 그러니까 고양시가 마을버스가 많은데 시에서 마을버스에 돈을 퍼주면 시민들이 퍼준다는 게 웃기지만 하고 인건비 팍팍 올려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거든요. 근데 파란버스, 그다음에 서울에서 오는 파란버스, 경기도 G버스, 그다음에 서울에서 오는 초록버스, 그리고 비싼 버스 이런 거는 다 경기도 관할이에요. 그리고 이 경기도 버스가 서울에 진입하려면 서울이랑 협의를 해야 돼. 근데 서울은 경기도 버스가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혼잡해지니까. 여기서 강남역에서 왜 이 외곽으로 빠지는 그 라인이 엄청 많이 밀접하면서 서울을 싫어해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갈등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민은 굉장히 서럽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남경필이 전에 버스 무상인가 뭔가 하려다가 김상곤 교육감이 문제 나오면서 그걸 했었죠. 근데 그게 좀 전략을 좀 잘못 싸가지고 저는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면은 뭐 포퓰리즘으로 하는 거죠 뭐 우리도 어떨까요? 제가 좀 이 진행과 관련돼서 한마디 한번 해보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저번 모임에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일단은 저는 그 예산을 쭉 들여다보면 약간 좋은 예산이 있고 나쁜 예산이 있고 그것이 개인적인 선호도에 다르겠지만 하나씩은 찾아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예산으로 이번에 하나 찾은 거는 동물복지 예산이 다시 이제 여기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다 신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없던 예산들이 올해 만들어진 거예요. 8억 전체 성남시 3조 예산 중에 8억이라는 예산이 생기면 참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생긴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베스트로 추천할 것이고 하나를 봤고요. 이제 나쁜 예산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는 게 3억인가 편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재명 때 연구 용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왜 신규로 연구 용역을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올해 개원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의료원 워스트 예산인 거고요. 이제 노동 분야로 보면 고용노동과에 갔는데 실제로 고용노동과의 예산이 보면은 무슨 여성 임대 아파트에 대한 예산 이런 예산이라 실질적으로 고용과 노동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물론 이 자체도 재정경제과에 재정경제부에 고용노동과가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고용 예산 자체가 노동에 대한 예산 자체가 뭐 한 몇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노동을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이제 고기도 있지만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서민금융이 하나 있는데 또 삭감된 부분이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있는데 예, 거기서 막 5억 원대의 예산이 3억 원대 예산으로 삭감이 됐는데 의회에서 가면 의회에서 아니, 그거는 작년에 모르겠어요. 네, 작년 대비 1억 5천 정도가 깎였는데 그러면 과연 성남 시민의 어떤 서민들의 금융에 대한 지원이 개선됐느냐, 그래서 깎인 것인지 단순히 예산 정도로 깎인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씩 쭉쭉 점검해 나가서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들을 자꾸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만들고 나서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갔을 때 그럼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적인 것, 좋은 예산의 우선적인 것들을 좀 찾아내고 나쁜 예산의 우선적인 걸 찾아내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자는 거죠. 다 10개를 갖고 시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나쁜 예산 중에서도 증액할 예산이 있고 깎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쁜 예산 중에 증액할 예산이 있어. 적어서 나쁘다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늘리는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잡는 거고 그런 식인 거죠. 약간 거기서 이제 1단계로는 저희가 베스트 워스트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리고 2단계는 그 중에서 넘길 거는 넘기고 정의당 성남지역위원회가 할 것이 뭔가 정도를 몇 개 정도를 압축을 해서 그거를 뭐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청원을 하든 아니면 뭐 캠페인을 거쳐서 하든 뭐 아니면 공청회나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적으로인가 1단계는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그런 플랜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이동영 소장이 지난번에 와서 제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베스트 5, 워스트 5인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런 거에다가 힘을 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해서 그걸 예산으로 반영을 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그 얘기가 맛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역량이 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둘 다 맞는 말 같아서 저희들은 근데 제가 성남시 예산 어제 보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이동영 의원님은 구의원이잖아요. 구의원. 거기는 예산이 1조도 되지도 않아요. 관악은 1조 예산 6조 몇백억짜리 예산 보는 거랑 3조짜리 예산 보는 거랑 차원이 완전 달라요. 제가 아니, 알기로는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서울시의 구의원하고요. 이제 경기도의 이제 시의원하고는 기초로 이제 동급으로 보는데 실제 이제 권한이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되게 커요. 서울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크고요.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서 사실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예산이나 역할이 없습니다. 같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그걸 반대로 보면 관악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성남시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관악구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로 치면 성남시 의원 몇 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금만 예를 들면 그 공공의료원 보면은 그 기존의 시민단체가 한 13년인가 4년 동안 해왔던 걸 은수미 시장이 수익성 모델을 공공의료원의 색깔을 버리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해서 둘이 충돌이 되니까 그 접점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반대가 심하고 자기는 또 하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검토해보자. CS 정말 필요한 그런 데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금 정책팀이 느끼는 이 지금 상황에서 막막함이 지금 안창현 팀장님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도 오래 계시기도 했고 하여튼 뭐 10년 넘게 어쨌거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봐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건 아쉽고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쪽이 너무 문외한이니까 숫자를 보고서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여기서 뭘 이루고 싶고 뭔가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읽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관점이 그래야 이거를 보는데 어떤 성과 대충 걸러서라도 러프하게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그런 힘에서 온다고 봐서 이건 우리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팀장님도 더 많이 참여해야 돼. 결국은 우리가 이뭐 워스트 베스트든 이걸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애정을 갖고 너무 많이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까 이제 뭐 버스 요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성남에 사신 분들이 이제 해보시고 우리 동네에 이제 제가 사시는 동네 주변에 뭐 이렇게 개선이 필요할 것대로 구별을 해가지고 그런 거는 또 찾기가 쉬울 수 있거든요. 그게 주민 참여 예산하고 좀 관련. 약간은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우리 동네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뭐 무슨 땅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물놀이 놀이터 요새 그 유행이거든요. 성남은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거는 뭐 시골에서 와가지고 여기에 성남은 모험가랍니다. 그리고 고양이 하나도 이번 하나 생겼거든요. 우리 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동네에서 찾아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여기서 공개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애기 엄마가 되면서 제일 여자라고 하면 애기 엄마가 되고 나면 제일 듣기 싫은 게 경단녀라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여성 비전센터 뭐 이런 데서 교육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막 있는 것 같은데 리스트에 보니까 행사도 되게 많네요. 근데 여기서 빼는 건 잘 모르겠고 끼워놓는다고 하면 지금 노인분들 잘 먹고 이제 안정적인 노인 관련된 예산 해가지고 노인분들의 노인연금이나 노령연금 이거 있고요.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까 출산 때문에 아동수당이 엄마를 사실 애 하나당 돈이기 때문에 애를 더 낳으라고 사실 애를 준 거예요. 결론은 애 돈이에요. 근데 애 돈을 애기한테 주지 못하고 이제 대신 엄마가 수령해가지고 쓰는 건데 사실 거기에 엄마가 사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난 엄마가 된 사람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남편하고도 되게 얘기를 하는 게 야 이걸 노동의 가치로 따지면 집안일도 엄연히 일인데 왜 이걸 자꾸 경단녀로 얘기를 하냐. 엄마가 집안일 하면서 느는 경력은 왜 인정 안 해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혼 초기에 그 살림 능력하고 뭐 5년 10년 지났을 때 능력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는 그런 사회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엄마 수당이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동 수당이 아니라 엄마들이 살림을 맞아요. 하면서 이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거를 안 해. 그런 사회 문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 그거냐. 네가 지금 사는 여가에서 이런 얘기를 막 던질 수 있는 사회 문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겠어요. 엄마 수당 지원해가지고 노래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엄마 수당. 제가 좀 질문할 게 네. 있습니다. 그냥 결혼도 할 거 아니야. 요즘 결혼도 안 해서 문제인데. 예. 사실 저희들이 정책 중에서 작년 11월부터 예산을 보기 시작했고 회의를 한 3번 정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총 전체 한 1,100페이지 되는 걸 보겠다 해서 막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다가 회의를 몇 번 하면서 이걸 다 보는 거는 좀 힘드니까 처음에 환경보건국을 그것만 한번 보고 회의를 하자 해서 회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보건국에 있는 예산만 보고 회의를 해서 살펴봤죠. 각자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통일된 거나 그런 거는 볼 수 없었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보고 싶은 부분, 예를 들어서 아토피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검토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청소 용역 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나눴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모임은 바로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 그 다음 모임은 우리가 국을 전체를 다 검토하기 힘드니까 국을 나눠서 재정경제국 예산을 다 한번 같이 검토해서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재정경제국에는 예산이 꽤 있어요. 고용노동과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거,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학과, 기업지원과 이런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에 대한 걸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들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향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베스트 5, 워스트 5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래서 지금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준비 과정으로 또 연습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제대로 어떤 베스트 워스트를 뽑아서 이걸 지역 신문에도 발표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이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얘기하신 게 전문가 없이 가능한가고 질문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듣기로는 전문가도 어차피 주관이 개입돼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게 오히려 받을 수 있다. 어차피 주관은 개입되니까.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제안은 다른 쪽으로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같이 고민해보고 그 사업을 만들어가는 방향을 제안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정책팀에서는 이게 정책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정책팀장님이시고 이게 이제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시의원님 입장에서 정책팀 만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미를 정책팀의 움직임이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는지 훌륭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는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우리 비례에 나온 지역들 있잖아요. 의원이 한 명 생겼다고 해서 다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예산 외로 삐거덕거리는 데도 많고 그게 당의 수준과 의원의 수준의 차이가 또 있고 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 수준이 당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싸우는 데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싸우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논의든지 이 당의 체계 안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논의는 당의 수준을 꼭 제가 제안드린 방식이 아니라도 높이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다음 또 선거 있는데 그 선거에서 저는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제가 질문을 하나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결산 아까 모니터링 하시는 전문가분하고 많이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당에 이제 네. 아까 우리 저희들이 한국적인 처음에 컨택에 예산 검토할 때 그것도 이제 포인트로 뭔가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없는지. 그 결산은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본 예산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네. 근데 추경이 있어요. 추가 경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잖아요. 이 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적게 잡아요. 우리가 이제 가정살림을 할 때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조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세입을 잡고 돈이 더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는 남는 거고 저금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들어올 거 생각하고 펑크를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략 모든 예산할 때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아요. 적게. 잡고 세출은 좀 더 잡죠. 더 잡죠.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더 들어왔어. 그러면은 추경을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남이 추경이 5번 있었어요. 왜 5번이냐? 이거는 뭐 이게 왜 5번이냐? 이걸 뭐 너무 본 예산에 짜게 잡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저는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작년 추경인가요? 5번? 2018년도에 5번 됐어요. 그러니까 요 회의록을 보니까 5차 추경 예산 심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한 3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한 번 하면은 난리 나요. 이거 뭐 생색이니 뭐 저거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결산은 이 본 예산과 이 5번을 다 포함해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결산을 하면 이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면 답이 나오죠. 본 예산에 만약에 2억을 세웠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돈이 3천만 원이 뭐 그러니까 남은 돈이 뭐 2천이다. 그러면은 뭐 1억 8천원 썼고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본 예산에 2억을 했는데 추경이 계속 1억씩 늘어났어. 그러면 이게 다르잖아요. 결산서에 나오는 이 사업의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학생 사업이 1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1억을 세워서 그냥 1억으로 투자해서 상관이 없는데
결산서에는 이 사업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게 본 예산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총액이 그냥 5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1억이었는데 이게 왜 5억이지? 언제 돈이 더 들어간 거지?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예산서를 5개를 다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산을 보는 거는 안 보셔도 돼. 근데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결산 못 봐요. 여기 결산을 보면 제가 처음에 어떻게 봤냐면 본 예산서를 펴놓고 추경 예산서를 이렇게 4개인가를 돌려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결산서에 이 사업은 본 예산이 얼마 있는데 1회 추경이 2억이 들어가고 3회 추경이 얼마가 들어갔네? 근데 결산서에 2억이 남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추경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인 거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전부 다 이제 제가 저런 것까지 보고 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원이 자기의 실력을 과시할 때 하는 방법이고 여기서는 안 하셔도 돼, 결산을.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그들은 다시 안 했어요, 결산 때.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무슨 결산은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테크닉을 좀 알려. 베스트 워스트 뽑을 때. 베스트 워스트는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그래서 워스트 예산인데 쓰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미 집행력이 다 끝났거든요. 이미 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내년을 준비를 하려면 성남시에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주민참여 예산 2월부터 편성하지 않죠. 끼케야 뭐 5%밖에 5%도 안 될 거예요. 또 하시는 분 있으세요? 끼케야 몇십억 범위 안에서 동별로 뭐 2억 정도 해가지고 몇 개 동이죠, 얘가? 동별로 다 나눠줬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서 음식시장이나 좀 이쪽에서 결정난 게 없다 보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너희들 해라 라고 해서 예산 이렇게 집행하게끔 위원회 꾸려서 하라고 하고 2월에 지금 접수받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네들 이렇게 좀 민원성 업무들 처리하는 것밖에 안 돼요. 민원 업무를 그쪽으로 그래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 궁금하면 참여 예산이라고 표시를 해라, 예산서에. 표시를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참여 예산의 결과물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표시를 해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1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제 11월에 제출이 되잖아요, 의회에. 그럼 우리는 열심히 예산 요구 작업을 해. 네. 그러면은 지금 총선이 우리 4월이잖아요. 이제 내년 2020년 4월이에요. 우리는 정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꼭 선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돼요. 4월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전선을 세게 붙겠다. 그러면은 11월 의회 예산이 제출되면 그걸 막 봐가지고 워스트 예산을 하는 거죠. 베스트는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베스트는. 냅두면 되냐. 워스트. 그리고 선심성 예산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너무 대상이 한정적이라든가. 대상이 한정적이다. 뭐 지역이든 대상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많이 퍼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워스트를 뭐 한 5개 정도 뽑아가지고 의회가 요구하는 거죠. 의회에다가 삭감해라. 삭감 요구. 삭감을 하면 잘했다. 삭감을 안 하겠죠. 정의당이 요구하면. 그러면은 총선 때까지 이제 써먹어야지, 이 자식들 말이야. 이런 데서 삭감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당이 제한 예산이 있는데 윤수비장이 안 받았다. 그러면은 워스트 예산 한 100개 만드는 거지. 100개 만들어가지고 까고 우리가 뭐 한 10개 제안했는데 그래서 이게 많이 해줬다. 그러면 이거 좀 줄여주고 이렇게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딜을 계속. 그리고 저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을 안 하면 좋겠다. 우리는 다 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는 선심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언론이 쓰는 용어지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이 쓰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표와 연결시킬 거냐. 이거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워스트로 뜯는다고 해서 그게 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가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표로 연결을 해야지 제대로 된 예산을 뭐죠? 살펴보고 그걸 갖다 정치적 목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워스트를 던지는 이유는 저는 다음 총선 때는 민주당의 정치를 정확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 당선된 저희 당의 의원님들한테 교육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실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졌다. 국회의원이며 단체장이며 지방 의원이며 실력이 너무 많이 가졌다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그 자기들 기득권을 위해서 뭐 짬짬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아직도 그렇지 않고 그런가? 뭐 좀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지지를 겹치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정확한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런 저는 정치 과정으로서 이 워스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11월에 예산서가 안 나오잖아요. 11월에 나오죠. 이게 11월 초에 나온 예산이 거예요. 나오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이 되면 의회에서 책이 나오죠. 그 책을 이제 받아야죠.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이미 공개를 안 하잖아요. 아니 11월에는. 달라고 의원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비서관님한테 받으세요. 이게 11월 19일 날 성남시장으로부터 회부가 됐다. 의회에 제출됐다고 나와. 정부 정부공개 청구하든지 뭐 예산서 제출해. 우리도 내. 그걸 못 안 찾겠어요. 내면은 이제 저희가 안- 이거는 홈페이지에 공시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입수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내는 것도 저는 되는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은 의회에 공개된 의회 제출한 예산 공개해라. 그렇게 해야죠. 공식적으로 비공개, 공식적으로 비공개. 그거는 없어요. 정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이 보면 다 그 파일로도 다 공개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의결이 다 안 됐으니까 공개를 못 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는 건데. 아니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항상 공무원들은 그래요. 안 된다고 하고 나중에 되는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정치 과정 속에서 예산이든 정치 작업이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것만 정책만 따로 떼놓고 정치 일정만 따로 떼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좀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근로자의 날 뭐 행사 있잖아요. 요거를 3월 10일 날 할지 5월 1일 날 할지 정해라. 유수비 시장의 노동 존중 시장이라는 게 뭐냐? 노동자를 존중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모습이다. 3월 10일 날 하지 마라. 라는 요구. 저희는 고양시는 5월 노동절 때 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예산에는 근로자의 날 기념 음악회였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자매단체가 있습니다. 정의당 자매단체. 노동복지나눔센터라고 자매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사장이 이홍우 위원장님이에요. 우리 도당의 자매단체에서 그 사업을 수탁을 받았죠. 위탁을 받았죠. 민간이전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4월 말에 노동절 기념 음악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부터 노동절 행사는 노동절을 해라. 노동자의 날 행사 노동절에 해라. 몇 시까지 들으셨어요? 뭘요? 그 시간을? 안 저희가 들었는데? 통상 저희는 한 3시부터 6시까지 했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아무도 저한테 시간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나누시면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좀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또 6시 정도까지 하니까 뭐 어쩌시겠어요? 다른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 저는 5시에 보내드릴 생각이긴 했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또 뭐. 이렇게도 되시고.